얘들아, 오늘 6월 평가 모의고사 해설을 할 건데, 이거는 이제 강의를 촬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해설지를 만들어 왔어. 그래서 이 해설지는 1문단, 비문학 1문단이 그대로 적혀 있지. 첫 번째 너희가 보는 이제 6월 모평 첫 번째 비문학 지문에 대한 1문단이 여기 그대로 있고, 요 1문단에 보시면 여기 1번, 2번, 3번 적혀 있지. 요게 이제 내가 해설을 하기 위해서 임의로 내가 나눠 놓은 거야. 실제 비문학 지문에서 이렇게 단락 안 나눠져 있다. 그래서 이 1번에 대한 해설은 여기 밑에 해설 1번에 있고, 요 2번에 대한 해설은 2번에 있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가 해설을 해 나갈 테니까 비문학 또는 이렇게 모의고사, 평가원 모의고사를 기출 분석하는 학생한테는 꽤 도움이 될 것 같아, 이게. 자, 우선 첫 번째 지문부터 보자. 첫 번째 지문 1은 주제 탐구 독서라고 해가지고 익숙하게 보던 비문학 지문이 아니라 생활 독서에 관한 지문이 나왔다는 게 굉장히 특이했어. 그러니까 보통 이제 뭐 인문, 사회, 과학 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건 인문, 사회, 과학이 아니라 그냥 독서 자체에 관한 지문이 나와서 좀 생소하긴 했지만, 실제로 이제 문제를 푼 사람 또는 지문을 본 사람들은 이게 별로 어렵지 않다, 약간 화법 느낌 난다 또는 작문 느낌 난다, 뭐 이렇게 느낌을 받았을 거야. 그래서 지문 자체는 쉬웠지만 새로운 유형인 만큼 도대체 새로운 유형의 그 문제 선지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면 되겠다. 자, 지문 1, 문단 1부터 가보자. 자, 1문단 보시면 읽어볼게.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는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비판적, 종합적으로 탐구하는 독서다. 계속 읽을게. 이러한 독서는 목차나 책 전체를 훑어보아 글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고 필요한 부분을 찾아 중점적으로 읽을 내용을 선별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자, 요 출발한다 보이지? 난 요로 출발한다라는 이 서술어를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건 이제 순서를 제시할 때 보통 이런 말을 쓰잖아. 그래서 출발한다 뿐만 아니라 뭐 처음으로 또는 우선 이런 말을 쓰면 다음으로가 있다는 거거든. 첫 번째, 두 번째가. 그러면은 내가 이제 이러한 표지어를 딱 보자마자 넘버링 1, 2, 3번을 해나가기 편하니까 요걸 좀 신경을 써주는 거야. 그래서 해설을 해보면 1에 대한 해설 한번 보자. 자, 첫 문장부터 주제를 제시하고 있어. 글을 읽을 때 지식 습득, 지식을 비판적 탐구하기 또는 종합적 탐구가 구체적으로 어떤 독서를 말하는 것인지 찾을 준비를 하고 2로 넘어갔어야 돼. 1번 보면 주제가 등장을 하지.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 이게 이 글의 이제 주제였고, 이 주제를 제시하고 난 다음에 독서는 정의가 나오지.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이 주제에 대한 정의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주제 제시하고 정의 말한 다음에 2단락 가시면은 2번 구체적 독서의 방법이 나온 단락이야. 이 부분이 구체적 독서에 관한 방법이지. 또한 아까 말했듯이 출발한다라는 것을 보고 선후관계에 관한 문제가 나오지는 않을지 한번 생각을 하고 넘어갔어야 돼. 그래서 내 같은 경우에는 읽을 때부터 애초에 넘버링을 하고 넘어가는데, 원래 하던 대로 넘버링을 해볼게. 자, 이러한 독서는 목차나 책 전체를 훑어보아 글의 전체 구조를 파악하고 필요한 부분을 찾아 중점적으로 읽을 내용을 선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니까 이게 이제 1번인 거야, 나한테는 1번. 됐지? 그 다음 계속 읽어볼게. 이어 독자는 글 표면에 드러난 내용을 정확하고 충분하게 읽기, 글 이면의 내용을 추론하고 비판하며 읽기, 여러 관점을 비교하고 종합하며 읽기와 같은 방법을 적절히 조합하여 선별한 내용을 읽게 된다까지야. 체크해보자. 자, 첫 번째 말했고, 두 번째 주제에 관련된 정보, 두 번째, 자, 정확하고 충분하게 읽기, 세 번째, 그 뒤에 이면에 드러난 내용을 추론하고 비판하며 읽기, 네 번째 관점 비교하고 종합하며 읽기에서 총 4가지 독서 방법이 나왔어. 이 4가지 독서 방법은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3번 보시면 어떻게 해설 달아놨냐. 구체적 독서의 방법에 대한 추가 서술이 나온 부분이야. 여기까지 총 4가지 읽기 방법이 나왔으니까 요거를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야겠지. 자, 넘어가 보자. 2문단. 자, 위 과정에서 독자는 자신의 배경 지식과 새로이 얻은 지식을 통합하여 의미를 구성한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의 머릿속에서 구성된 의미는 다른 사회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을 거쳐 재구성된다 적혀있지. 자, 그런데 라는 역접 접속사가 나왔으니까 앞문장과 뒷문장은 반드시
꼼꼼하게 짚어주고 가야 되고 문제에 출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앞부분에 밑줄을 쳐볼게. 자신의 배경 지식과 새로이 얻은 지식을 통합해서 의미를 구성한대. 그런데 뒤에 이 구성된 의미는 사회 구성원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재구성된다니까 이 구성한 거를 갖다가 다시 재구성한다 적혀있지. 맞나? 그 다음 이대로 가볼게. 따라서 한 번 더 접속사가 나왔어.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의 의미 구성은 위에 말했던 의미 구성은 개인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까지야. 자, 요 따라서라는 접속사를 보자마자 요약 또는 결론을 내리는 접속사가 등장을 했지. 요런 접속사가 등장을 하면은 이 접속사를 사이에 두고 앞문장과 뒷문장은 동일한 의미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렇기 때문에 도대체 앞문장과 뒷문장에서 어떠한 의미가 동일한 의미인지 찾으러 가야 되거든. 그래서 따라서 앞에 보면 자신의 배경 지식과부터 해서 의미를 구성한다까지가 여기 있는 개인적 차원이고, 구성된 의미를 사회 구성원들과 상호작용을 거쳐 재구성하는 거, 요걸 갖다가 사회적 차원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그 결론을 내리고 있지. 그래서 이런 거 찾아주는 게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야. 그래서 해설을 봐보자. 해설을 보시면 방금 읽은 1은 자, 배경 지식과 얻은 지식을 통해서 우리는 의미를 구성하지. 그리고 이렇게 구성된 의미는 그 사회적 차원에서 또는 사회 구성원들과 상호작용을 통해서 재구성된다라고 했었다. 자, 1에서 나온 정보를 종합하는 거, 아까 따라서 했었지. 따라서라는 접속사가 나왔을 때는 보이지? 요거 앞에서 나온 정보를 정리, 종합, 압축하는 문장이 뒤따라 나온다는 걸 명심하고 계속 읽어줘야 돼. 그래서 최종 결론은 요거다. 배경 지식 플러스 얻은 지식이 개인적 차원이라면 그렇게 구성된 의미를 갖다가 사회 구성원과 상호작용해서 만든 게 사회적 차원이다까지. 자, 마지막 3문단. 이를 감안하면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에서는 기록의 역할이 부각된대. 기록의 역할. 자, 이게 딱 보자마자 내가 어떤 느낌 드냐면은 갑자기 웬 기록? 지금까지는 독서에 관한 그 글이었는데 갑자기 글의 소주제가 기록으로 바뀌었지. 이렇게 밑에 보자. 소주제가 변화했어. 독서에서 기록으로. 이렇게 소주제의 변화가 나올 때는 반드시 새로운 문제로 출제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얘들아. 요거 나오면은 꼭 기억해. 반드시 새로운 문제로 출제될 수가 있다. 소주제가 바뀌면 문제가 나온다. 즉, 기록에 관한 선지는 무조건 있어. 그러니까 단독 문제가 아니라 기록을 이용한 선지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거지. 됐지? 그래서 집중을 해주시고, 주제가 바뀌었다, 지금. 자, 기록이 먼저 보자. 탐구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구성한 의미를 기록하는 것은 읽은 내용의 망각을 방지하며 비판과 토론의 자료로서 사회적 차원의 의미 구성에 기여한다. 또한, 자, 내가 지금 밑줄 치는 거 보이지? 이게 왜 치냐면은, 자, 기록의 기능 또는 효과에 관한 서술인데 이게 넘버링을 해놓고 넘어갈 수 있다는 거지. 이유가 뭐냐면 이게 사실 뭐뭐하며 뭐뭐 또한 이런 거를 따져보면은 영어로 따지면 이제 and잖아. 이런 걸 이제 국어에서는 보통 이제 병렬적 구성이라고 하는데, 병렬적 구성을 문학에서도 많이 쓰지. 비문학에서도 병렬적 구성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그리고 뭐뭐하며 뭐뭐 또한 이러한 접속사 또는 어미를 이용해서 앞문장과 뒷문장을 대등하게 이어주고 있어. 그러니까 요런 말이 나오면 앞이 중요하면 뒤도 중요한 거고 앞이 안 중요하면 뒤도 안 중요한 거야. 그래서 밑줄을 칠 거면 앞뒤에 둘 다 쳐야 돼. 나는 이제 이게 짧은 글이기도 하고 열거의 방식이라서 넘버링을 하면서 넘어가 볼게. 자, 앞에 뭐뭐하며 앞에부터 밑줄 쳐볼게. 의미를 기록하는 것은 읽은 내용의 망각을 방지한다. 첫 번째, 비판과 토론의 자료는 사회적 차원의 의미 구성에 기여한다. 두 번째, 또한 보고서, 논문, 뭐뭐 등 발전하여 공동체 지식이 축적된 토대를 이룬다. 세 번째에서 총 3가지가 나왔다. 넘버링 3개. 이렇게 볼 때 특정 주제를 깊이 있게 탐구하기 위한 독서는 학문 탐구의 과정에서 글을 읽고 의견을 주고받으며 토론하는 강론 또는 기록을 권유했던 전통과도 맥을 같이 한대. 마지막은 뭐다? 전통과 주제 탐구 독서의 공통점을 서술하면서 글을 끝맺고 있다. 됐지? 자, 이렇게 읽으면은 글 자체는 쉬웠으니까 괜찮아. 쉬웠어도 괜찮은데
여기가 연습해야 될 거는, 왜냐면 우리는 기출을 분석하는 거잖아. 분석하는 과정에서 연습해야 될 거는, 내가 출제자라면 이 짧은 지문에서도 어디에서 출제를 할까 생각을 해봐야 돼. 나는 이제 출제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이렇게 넘버링 된 거 있지. 열거의 방식으로 넘버링 된 거는 하나 다른 거 껴내기가 참 좋지. 또 이 부분. 그 다음, 접속사가 많이 나온달라.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 그런데 따라서는 접속사가 2개나 나왔지. 한 문단에서. 그러면 이걸 가지고 문제를 출제할 수 있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요거 2개를 신경 써가지고 읽었으면은 참 잘한 거다. 됐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문 1 주제탐구 독서 끝났다. 이제 두 번째 지문을 보러 넘어가 보자. 두 번째 지문은 과정이론에 관한 거였지, 과정이론. 그래서 과정이론에 관한 거였는데, 읽어보면은, 자, 수능 특강에서 익숙하게 보던 주제통합 지문이다. 주제통합 지문의 특징은 가와나 지문이 특정 개념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인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문에서는 인과관계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두 지문이 연결되고 있어. 그래서 여기 보면 체크해놨지. 인과관계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두 지문이 연결되고 있다. 따라서 가를 읽고 나를 읽을 때 어떤 개념이 연결되고 있는지를 잘 파악해야 된다 이거지. 체크해보자. 어떤 개념이 연결되고 있는지 파악해라. 주제통합 지문이잖아. 그래서 두 지문이 연결될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인과관계를 통해서 가와 나를 연결시켜야겠다까지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 지문 1문단 가보자. 자, 1문단. 근대 이후 서양의 철학자들은 과학적 세계관이 대두하면서 이전과는 달리 인과를 물리적 작용 사이의 관계로 국한하려는 경향을 보였대. 자, 시기는 항상 이렇게 체크를 해두시고, 근대 이후의 서양 철학자들의 특징은 요 달리라는 말을 기점으로 해서 앞과 뒤가 이제 대비가 되는데, 자, 이전과는 달리 인과를 물리적 작용 사이의 관계로 국한하려는 경향을 보였어. 그렇다면 얘들아, 인과 같은 경우에 근대 이전 있지. 근대 이전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 작용 사이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물리적이 아니라 추상적이라든지 그런 감정적 작용도 인과라고 봤었는데, 근대 이후부터는 물리적 작용 사이에서만 인과를 쓰겠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밑에 해설 잘 봐봐. 달리를 사이에 두고 근대 이전과 근대 이후를 차이점을 두고 서술하고 있는 문장이야. 이 글을 통해, 자, 글에 나오지 않은 근대 이전의 서양 철학자들은 인과를 물리적 작용 사이의 관계로 국한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유추할 수 있으면 가장 좋겠다. 됐지? 그 다음 2. 자, 문제는 휴미 지적했듯이 인과관계 그 자체는 직접 관찰할 수 없다. 원인과 결과에 해당하는 사건만을 관찰할 수 있을 뿐이다. 체크해보자. 직접 관찰할 수 없는 게 바로 인과야. 가령 추위 때문에 강물이 얼었다는 직접 관찰한 물리적 사실을 진술한 것이 아니래. 그러니까 상태, 결과에 대해서만 나오는 거지, 인과관계는 진짜 내 눈으로 직접 목격할 수는 없거든. 그래서 인과가 과학적 개념인지에 대한 의심이 철학자들 사이에 제기됐다. 이에 인과를 과학적 세계관에 입각하여 이해하려는 시도가 세먼의 과정이론해서, 세먼의 과정이론이 이 글의 큰 주제겠지. 맞나? 자, 이거에 대한 해설을 해볼게. 자, 2번에 대한 해설. 2번 부분은 문제를 제시하는 문장이었어. 문제가 뭐였냐? 아까 말했지? 인과관계 그 자체는 직접 관찰할 수 없다라는 게 이 문제점이었거든. 그래서 밑에 밑줄을 쳐보면 인과관계를 직접 관찰할 수 없다는 게 여기 나오는 문제 제시 P 부분이었어. 3번에 관찰할 수 없는 인과관계를 과학적으로 이해하려고 시도한 것이 과정이론이고, 지금부터 어떻게 집중해야 한다라고 내가 적어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분명히 문제점이 뭐였어? 인과관계를 직접 관찰할 수 없는 거였지. 근데 세먼은 과정이론을 통해서 이걸 갖다가 과학적으로 이해할 거란 말이야. 근데 어떻게 하면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데에 관해서 본문에 서술을 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여기에 집중해야지 하고 넘어가야 돼. 항상 1문단에서의 습관은 본론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 너희가 먼저 정하고 넘어가야 된다. 정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은 글에 질질질 딸려가. 너희가 글을 붙잡고 가야 되거든. 자, 이거 기억하시고 2문단 가보자. 자, 야구공을 던지면 땅 위의 공 그림자도 따라 움직인다.
공이 움직여서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이지 그림자 자체가 움직여서 그림자 위치가 변한 것은 아니다. 뭐 이건 당연한 거지. 어찌됐든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림자가 움직인 것과 그림자 자체가 움직여서 라는 말이 대비가 되고 있지. 요게 어떤 의미인지는 뒤에 더 읽으면 읽을수록 나올 거야. 그 다음 과정이론은 이 차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대. 과정은 대상의 시공간적 궤적이다. 날아가는 야구공은 물론이고 땅에 멈춰있는 공도 시간을 흘러가고 있기에 시공간적 궤적을 그리고 있다. 공간이 변하지 않아도 시간이 이렇게 흘러간다는 것은 궤적을 그리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시간이 흘러가면 궤적을 그리는 거다. 공이 멈추어 그 다음 있는 상태도 과정인 것이래. 그런데 모든 과정이 인과적 과정은 아니래. 어떤 과정은 다른 과정과 한 시공간적 지점에서 만난다. 즉 접속사 나오고, 즉 앞에 잘 봐라. 어떤 과정은 다른 과정과 만날 수 있다. 즉 같은 말이겠지. 뒤에 문장은 두 과정이 교차한다. 이제부터 이 시공간적 지점에서 만난다라는 말과 두 과정이 교차한다는 말은 동의어로 이해해주면 된다. 이제부터 이거 덕분이지. 만약 교차해서 표지 또 즉이 나왔어. 그러면 또 표지랑 뒤에 같은 말이겠지. 표지 즉 대상의 변화된 물리 속성. 변화된 물리적 속성이 바로 표지라고 하는 거구나 까지 알아주시고, 도입되면 즉 표지가 도입되면 이후에 모든 지점에서 그 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과정이 인과적 과정에 대해서 인과적 과정에 대한 정의가 나왔지. 인과적 과정은 앞에 표지가 도입되면 그 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과정, 모든 지점에서 그 표지가 전달이 돼야 돼. 쉽게 말해서 변화를 하고 나면은 그 변화된 속성이 그 뒤부터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고. 됐나? 자, 해설 잠깐 보자. 2번과 3번에 대해 읽어볼 건데, 3번 여기 잘못 적혀있는데, 이게 3번이야, 얘들아. 이거 필기를 잘못 해놨다. 자, 2번 보면, 과정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는 단락이 있었어. 과정에 대한 정의. 과정이란 시공간적 궤적이다. 그래서 시간은 끊임없이 흐르기 때문에 모든 사물은 과정 안에 있다고 보면 돼. 다음, 방금 읽었던 요 3번 있지, 3번. 그런데는 이렇게 저술해 놨다. 역접 접속사로 시작하는 문장이야. 즉 여기 있는 이제 그런데로 시작하는 문장인데, 따라서 무엇이 인과적 과정인지에 집중해서 독해를 하라는 거야. 지금 인과적 과정이 도대체 무엇인가. 다음 문장은 즉이라는 접속사. 자, 여기 보이시죠? 즉이라는 접속사를 통해 앞문장과 뒷문장이 동일한 의미로 이어지고 있다까지야. 그래서 용어의 개념을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해야겠다까지 이해해주고, 그 밑에 넘어가서 총 정리하면 이런 거지. 시공간적 지점에서 만난다는 즉이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교차한다랑 같은 말이었고, 표지는 또 즉을 통해서 변화된 물리적 속성과 같은 말이었어. 마지막으로 인과적 과정에 대한 정의를 보면 표지가 도입되는 그 표지가 계속 전달되어야 한다. 즉 변화가 있으면 그 변화된 상태가 계속 이어져야지 바로 인과적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다까지 이해해주면 되겠다. 됐지? 넘어가 본다. 자, 그 다음 3문단 봐보자. 자, 가령 바나나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이동하는 과정을 과정 1이라고 하자. 과정 1에 대한 정의 나와주고, A와 B의 중간 지점에서 바나나를 한 입 베어내는 과정 2가 과정 1과 교차했다. 자, 과정 2는 베어내는 과정이고 이동하는 과정이 1이다. 그 다음, 자, 과정 2가 과정 1과 교차했대. 이 교차로 표지가 과정 1에 도입되었고, 여기서 나오는 표지 뭔지 알겠지? 요게 한 입 베어낸 거지. 지금 물리적 속성이 변화했잖아. 한 입 베어서 바나나가 없어졌다는 말이야. 도입되었고, 이 표지는 B까지 전달될 수 있다. 자, 표지가 전달될 수가 있지. 즉, 이 표지는, 바나나는 자, 베어낸 만큼, 자, 표지가 도입된 만큼 없어진 채로 줄곧 B까지 이동할 수 있다. 따라서 과정 1은 인과적 과정이래. 아까 앞에서 이 문단에서 했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죠. 어떻게? 예시를 통해서 반복하고 있어. 표지가 도입돼서 그게 유지가 되면은 인과적 과정이다. 바나나가 이동한 것이 바나나가 B에 위치한 결과의 원인인 것이다 까지. 됐지? 자, 1에 대한 해설을 한번 보여줄게. 1에 대한 해설 여기 보자. 자, 과정 1과 과정 2가 교차한 후 표지가 생겼고, 이 표지가 과정 1의 마지막까지 유지된다. 자, 표지가 생겼고 유지가 되지. 이를 인과적 과정이라고 한다. 여기서 이제 인과적 과정의 조건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 예시를 통해서. 됐나? 자, 그 다음 다시 2로 넘어가 볼게. 2. 한편 바나나의 그림자가 스크린에 생긴다고 하자.
바나나의 그림자가 스크린상 A 다시 지점에서 B 다시 지점까지 움직이는 과정을 과정 3이라고 한다. 자, 그림자가 움직이는 거를 갖다가 과정 3이라고 부른다. 과정 1과 과정 2의 교차 이후에 스크린상의 그림자 역시 변한다. 계속 읽어보자. 3까지 읽고 해설을 볼게. 그런데 역접 나왔네. 뭔가 중요하겠다. A-와 B- 사이의 스크린 표면의 한 지점에 울퉁불퉁한 스티로폼이 부착되는 과정 4가 과정 3과 교차했어. 이제 그림자가 그 지점과 겹치면서 일그러짐이라는 표지가 과정 3에 도입되지만 그 지점을 지나가면 그림자는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오고 스티로폼은 그대로래. 자, 중요한 말 뭐 나와? 지만이 나왔어. 앞과 뒤 대비해보자. 표지가 도입은 돼. 근데 그림자가 원래대로 다시 되돌아온다는 말은 표지가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말이지. 지금 유지가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인과적 과정이 아니겠지. 스티로폼은 그대로니까. 자, 이처럼 과정 3은 다른 과정과의 교차로 도입된 표지를 전달할 수가 없다. 표지를 전달할 수 없다. 즉 인과적 과정이 아니다. 과정 1호는 규범이나 망과 같은 물리적 세계 바깥의 측면을 해명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 한계 단락이다. 뭐다? 물리적 세계만 해명할 수 있다는 그 한계를 지닌다. 예컨대 내가 사회 규범을 어긴 것과 내가 벌을 받아야 하는 것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지만 과정 1호는 이를 잘 다루지 못한다. 즉 사회 규범을 어긴 것과 벌을 받아야 하는 것, 요거는 뭐다? 물리적 세계 바깥이란 말이지. 요게 위에 요거 바깥. 됐나? 자, 해설 보여줄게. 방금 읽었던 세 번째 거부터. 자, 과정 3과 과정 4가 교차한 후 아까 스티로폼 기억하면 돼. 표지가 생겼지만 이 표지는 과정 3의 마지막까지 유지되진 않고 있어. 즉 도입된 표지를 전달할 수 없으므로 인과적 과정이 아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한계 말하면서 끝났다. 물리적 세계에 한정하여 해명 가능했었어. 됐지? 이게 가지문 끝났다. 가지문 끝. 됐지? 자, 바로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지문 2, 제1론 가보자. 제1론을 읽을 때는 항상 인과적 과정과 연결을 지어서 읽어줘야겠다. 읽어볼게. 자연현상과 인간사를 인과관계로 설명하는 동아시아 대표적 논의는 제2론이다. 자, 제2론 주제 등장했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드디어 여기 인과관계라 나왔네. 보이지? 그래서 가지문과 연결을 지을 수 있는 개념이야. 뭐랑 뭐를? 자연현상과 인간사를 인과관계로 설명하겠단다. 한대의 동중서라는 그 학자는 하늘이 덕을 이룬 군주에게 제의를 내려 견적한다는 천견설과 인간과 하늘의 공통된 음양의 길을 통해 하늘과 인간이 서로 감응한다는 천인감응론을 결합하여 제1론을 체계화했다야. 그래서 제1론에 들어간 게 두 가지니까 두 가지 다 알아놓자. 첫 번째 천견설, 두 번째 천인감응론인데 이것에 대한 그 개념은 앞에 다 적혀 있으니까 따로 밑줄을 치지 않을게. 그래서 1번에 대한 해설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된다. 제1론의 정의 부분을 보면 가지문과 연결할 수 있는 내용이 나와. 즉 뭐다? 인과관계로 설명하므로 무엇이 원인이고 무엇이 결과인지 파악하면 돼. 원인과 결과가 뭔지. 천견설을 보면 군주가 덕을 이루면 원인, 하늘이 제의를 내려 견책한다. 결과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어디에서? 여기 위에 천견설을 보면 덕을 이루면 원인이 있으면 제의를 내린다. 결과야. 그래서 인간사 위에 나왔지. 인간사가 원인이고 자연현상이 결과임을 알 수 있겠지. 넘어가 볼게. 2번. 그에 따르면, 즉 동중서에 따르면 군주가 실정을 저지르면 그로 말미암아 변화된 음양의 길을 통해 감응한 하늘이 가뭄과 홍수, 일식, 월식 등의 제의를 통해 경고를 내린다. 뭐하면 원인을 또 찾아야죠. 원인. 군주가 실정을 저지르면 원인이 있으면 제의를 통해 경고를 내린다. 결과가 있다. 이때 제의는 군주권이 하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자 군주의 실정에 대한 경고다. 장단점이 있는 거지. 군주에게 뭐다? 군주권은 하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자 플러스 실정에 대한 경고까지 한다고. 됐지? 자, 1번에 나온 내용을 구체화하고 있는 게 이제 두 번째 거였지. 1번에 뭐라 그랬어? 제1론에 관한 설명이 쭉 있었는데 한 번 더 구체화한다. 군주가 실정, 원인이 있으면 음양의 기가 변화하기 때문에 이 음양의 기의 변화를 통해서 하늘이 경고를 하는 이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지.
그래서 항상 원인과 결과 기억해 주시고, 자, 2문단 넘어간다. 2문단 가보자. 2문단. 자, 양면적 성격의 제1호는 신하가 정치적 논의에 참여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했고, 제의가 발생하면 군주가 직언을 구하고 신하가 이에 응하는 전통으로 구체화까지 됐다. 양면적 성격은 얘들아, 1문단 끝에 나온 군주권은 하늘로부터 나온다, 군주가 실정을 하면 하늘을 벌을 준다 가 바로 양면적 성격이라는 걸 인지를 해줘야 돼. 그래서 이 양면적 성격이 의미는 알지? 두 가지 성격 다 있는 거. 그래서 1문단 제일 마지막에 군주의 권리를 옹호도 해주고 군주를 견제도 하는 요게 양면적이야. 자, 제1호를 통해 두 가지 장점을 알 수 있다. 됐지?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자. 하지만 동중서 이후에 역적 시작했다. 원인으로서의 인간사와 아까 말했지? 인간사가 원인, 결과로서의 제의를 1대1로 대응시켜 설명하는 개별적 대응 방식은 억지가 심하다는 평가를 받았어. 자, 개별적 대응 방식은 억지가 심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밑에 보자. 자, 2번은 방금처럼 하지만이 등장을 했지. 역접이 하지만이 등장을 함으로써 첫 번째 게 이제 장점으로 끝났지. 두 가지 양면적 속성에서 두 가지 군주권이 하늘로부터 나온다, 또는 뭐 군주가 실정을 하면 하늘이 벌을 준다로 끝났기 때문에, 하지만 뒷부분은 이 제1론의 안 좋은 점이 나와 있어야 돼. 제1론의 기능이 아니라 뭐 역기능 같은 게 나와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인간사가 원인, 제의가 결과, 이렇게 1대1로 대응하는 것은 억지가 심하다라는 이제 단점이 있는 거지. 그래서 3번 보면 이 방식은 오히려 이 제의로는 예언화 경향으로 이어져 제의를 인간사의 징조로, 인간사를 제의의 결과로 대응시키는 풍조를 낳기도 하였고, 엔드지 끊어주고 밑줄 쳐볼게. 예언화 경향으로 이어져서 제의를 인간사의 징조다. 그 다음 인간사가 제의의 결과다. 원래 이러면 안 되지. 왜? 원래 앞에서 보면 인간사가 원인이었잖아. 근데 인간사를 결과로 보고 제의가 결과인데 제의가 마치 징조, 원인으로 보니까 원인과 결과를 뒤바꿔서 생각해 주는 거야 지금. 이게 이제 문제점이고, 요망한 말로 백성을 미혹시켰다는 이유로 군주가 직언을 하는 시간을 탄압하는 빌미가 되게 돼 있어.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두 번째에서 단점 두 개가 나왔지. 그래서 밑에 정리해놨다. 단점 두 가지가 제시되고 있다. 특히 예언화 경향 부분을 보면 원인과 결과를 바꿔 생각하는 풍조를 낳는 걸 볼 수 있다 까지야. 됐지? 그래서 인과관계가 바뀌니까 문제가 생기는구나 까지. 3문단 이후 이 제2에 대한 예언적 해석은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천인 가물론 또한 부정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역적 제1호는 여전히 정치 현장에서 사라지지는 않았다. 부정되기도 했지만 사라지진 않았다. 송대에 이르러 주희라는 학자는 천문학의 발달로 예측 가능하게 된 1월식을 제2로 간주하지 않는 경향을 수용하였고, 원래는 뭐야? 일식과 월식은 제2의 현상이라고 동중서도 얘기를 했고 그 당시 사람들이 이제 보고 있었는데, 송대에 와서 주희는 야 1월식은 그 제2가 아니라 그냥 자연현상일 뿐이다 라고 하면서 이게 수용했고, 제2를 근본적으로 이치에 의해 설명되기 어려운 자연현상으로 간주를 한 거지. 즉 여기서 말하는 1월식은 이치에 의해 설명이 되기 때문에, 과학적 설명이 되기 때문에 이건 제2가 아니고 도저히 이 이치로 설명할 수 없는 것만 뭐다? 제2로 보자라고 한 거지 지금 주의가. 됐지? 넘어가 볼게. 하지만 당시까지도 제2에 대해 군주의 적극적 대응을 유도하며 안전한 언론 활동의 기회를 제공했던 제1론이 폐기되는 것은 신하 입장에서 유용한 정치적 기제를 잃는 것이래. 정치적 기제를 잃는 거다. 뭐가? 제1론이 폐기되는 것은. 즉 이 말인 즉슨 제1론은 정치적 기제인 거지. 제1론이 정치적 기제야. 이 때문에 그는 군주를 경계하는 적절한 방법을 찾고자 제1론을 고수했다. 제1론을 고수한 이유가 나왔어. 됐지? 자, 그는 제2에 대한 개별적 대응 대신 군주에게 허물과 잘못이 쌓이면 이에 하늘이 감응하여 변칙적인 자연현상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반적 대응성을 제시하고 끊어줄게. 자, 개별적 대응 대신에 왜? 개별적 대응 아까 말했지? 이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 문제를 그 단점을 없애기 위해서 전반적 대응설이라는 해결책을 가져오지. 제1을 군주의 심성 수양 문제로 귀결시키며 넘어가 보자. 제1론의 역사적 수명을 연장했다 까지다. 자, 계속 볼게. 첫 번째, 제1론의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지? 제1론은 사라지지 않았다. 주희는 요렇게 설명했고 1월식은 이치에 설명됨으로 제1로 간주하지 않았다.
두 번째 거, 제1원을 고수하는 이유에 대한 문장이 나왔었어. 이유는 뭐다? 임금을 견제하기 위해서 제2가 필요했었다. 인간사와 제2의 1대1 대응은 억지가 심하니까 얘는 뭐라 그래? 1대1 대응을 시키는 것은 단점이 있으므로 전반적 대응설이 나오면서 이렇게 이해해주면 돼. 아, 전반적 대응설이란 군주의 잘못과 제2 한 번 잘못하면 한 번 무슨 뭐 폭풍을 일으키고 이게 아니라 잘못이 많을 때 전반적으로 좀 잘못했으면은 그때 제1을 일으킨다는 다대1 대응이라고 생각해주면 되겠다. 다대1. 넘어가 보자. 자, 세 번째 지문은 형벌론에 관한 거였어. 이 형벌론에 대한 베카리아의 주장을 전개한 글이었다. 형벌의 근거, 형벌의 조건 또는 목적을 제시하고 마지막 부분에 베카리아에 대한 평가를 내리면서 글을 마치고 있는 그런 지문이었어. 그래서 글을 읽으실 때 형벌의 근거라든지 형벌의 조건 또는 형벌의 목적 같은 거를 잘 체크하면서 가시면 문제를 풀 때 훨씬 더 쉬웠어. 1문답부터 갑시다. 자, 1764년에 발간된 체사레 베카리아의 범죄와 형벌은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다. 형벌에 관한 논리 정연하고 새로운 주장들에 유럽의 지식사회가 매료된 것이다. 도대체 어떤 건지 보자.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이성적인 인간을 상정하는 당시 계몽주의 사조에 베카리아는 충실히 호응을 했죠. 호응을 했으니까 같은 의견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계몽주의 사조랑 베카리아는 같이 가는데 이 계몽주의 사조가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게 위에 보이지? 이성적 인간을 상정했으니까 베카리아도 마찬가지로 이성적 인간을 상정을 해야겠지. 그래서 이익을 저울질할 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로서 인간, 여기서부터 이까지가 여기 나오는 이성적 인간과 같은 의미야. 이익을 저울질할 줄 알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 어떻게 보면 이익을 저울질할 줄 안다는 말이니까 막 조건 없이 그냥 무한하게 이타적인 인간을 상정하는 게 아니지. 약간 이해타산적인 인간을 상정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다. 됐지? 그 다음, 자, 사람은 대가 없이 공익만을 위하여 자유를 내어놓지는 않는데, 아, 위에서 말했던 거지. 이익 저울질 해야 되니까. 끊임없는 전쟁과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자유의 일부를 떼어주고 나머지 자유의 몫을 평온하게 누리기로 합의한 것이다 까지야. 뭐를 위해서? 전쟁과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이게 뭐다? 이익이지. 이러한 이익을 위해서 자유의 일부를 떼어주고 나머지만 내가 자유를 누리겠다 이거야 지금. 자, 저마다 할애한 자유의 총합이 주권을 구성하고 주권자가 이를 위탁받아 관리를 한다. 여기서 주권을 갖다가 그냥 뭐 국가로 봐도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를 하나씩 내놓으면 국가가 생기고 그 국가가 우리의 권리를 위임받아서 관리를 하지. 자, 1번과 2번의 내세를 보자. 첫 번째 문장, 베카리아 설명이었지. 베카리아가 말하는 인간은 이익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이다. 이는 계몽주의가 말하는 이성적인 인간과 아까 말했지 같은 의미로 받아들여 줘야 된다. 왜? 베카리아가 계몽주의 사조에 충실히 호응한다고 했으니까. 두 번째 거에는 사람은 자신에게 이익이 될 때 자유를 내놓는데, 여기에서 이익이란 아까 말했지 이익은 전쟁과 같은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인간은 자유의 일부를 내어놓았고, 왜? 이익이 있으니까 이것들이 모여 주권을 구성하고 주권자가 위탁받아 관리한다. 그냥 주권을 국가라고 받아들이는 게 그 이해는 쉬웠어. 자, 3번 보고 3번 해설을 볼게. 자, 따라서 접속사로 시작하네. 집중해 주시고, 사회의 형성과 지속을 위한 조건이라 할 법은 저마다 행복을 증진시킬 때 가장 잘 준수되며, 왜? 인간은 아까 말했지 대가 없이 공익만을 위하여 자유를 내어놓진 않으니까 저마다의 행복을 증진시켜 줘야 돼. 대가가 있을 때 가장 잘 준수되고 전체 복리를 위해 법 위반자에게 설정된 것이 형벌이다. 이런 논증으로 베카리아는 형벌권의 행사는 양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출발점을 세웠다. 자, 이 문장이 좀 어려웠을 거야, 그치? 한번 설명을 해줄게, 얘들아. 자, 글의 주제였던 이 형벌에 대한 직접적 언급이 나왔어. 직접적 언급이 나왔으므로 반응을 해줘야 돼. 대놓고 형벌이라 그랬어. 형벌권의 행사는 말이야, 양도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문장이 꽤 까다롭다. 여기서 양도란 아까 두 번째에 나왔던 인간들이 내놓은 자유의 총합인 그 주권을 양도함을 의미한다는 거지. 아까 말했지, 자기 자신의 전쟁과 같은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자유의 일부를 떼어준다고 했잖아. 그 떼어준 걸 갖다가 양도라고 하는데 국가에게 줬지.
이 자유의 총합인 주권을 양도한 이 말이지. 그래서 인간이 준 양도보다 형벌이 클 수는 없다는 거야 지금. 그래서 이 문장이 키 문장이었다. 제일 중요한 문장. 그래서 인간이 국가에게 할애한 그 자유만큼 양도된 만큼의 권리로 형벌을 집행해라 이거지. 형벌을 무한히 집행할 수는 없다는 거야 지금. 넘어가 보자. 자, 베카리아가 볼 때 형벌은 범죄가 일으킨 결과를 되돌려 놓을 수 없다. 또한 또 엔드로 시작하는 문장이니까 병렬로 봐주자. 인간을 괴롭히는 것 자체가 그 목적인 것도 아니다. 형벌의 목적은 오로지 범죄자가 또다시 피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자 목적 나오네. 또다시 피해를 끼치지 못하도록 억제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데 있다. 뭐 있다? 억제와 예방에 그 목적이 있다라고 밝히고 있어. 됐지? 요건 쉬웠다. 형벌의 목적에 대한 문장이었어. 그냥 2번 넘어간다. 이는 범죄로 얻을 이득 곧 공익이 입게 되는 그만큼의 손실보다 비교격, 공익이 입게 되는 손실보다 형벌이 가하는 손해가 조금이라도 크기만 하면 달성이 된다. 과하게 클 필요도 없어. 조금만 커도 달성이 된다. 뭐가? 위에서 나왔던 억제와 예방이 말이야. 그리고 이러한 손익관계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처벌체계는 명확히 성문법으로 규정되어야 하고, 또 엔드, 여기도 엔드 있었으니까 계속 병렬로 집행의 확실성도 갖추어라. 그래서 총 몇 개? 하나 엔드로 연결된 거, 그 다음 둘, 또 엔드로 연결된 거 셋 해가지고 3개 나왔어. 결국 범죄를 가로막는 방법으로 형벌을 바라보는 것이다 까지야. 됐지? 뭐 1, 2, 3 해도 되고 여기 1, 2만 적어놔도 된다. 어찌됐든 해설은 이렇게 된다. 쉽게 적을 수 있는 문장을 어렵게 엄청 적어놨어 지금. 형벌의 정도는 범죄자가 범죄로 얻을 이득보다 입을 손해가 조금이라도 크게 설정하면 된다는 말이야 그냥. 또한 두 가지 조건, 이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두 가지 조건은 아까 말했지? 성문법으로 규정되라, 그리고 집행의 확실성을 갖춰라. 요거 두 개였어. 됐죠? 그래서 목적, 이 문단에서는 첫 번째 문장에서 목적 나왔고 그 다음 조건 나왔어 지금. 자, 3 가볼게. 이 울타리의 높이는, 여기서 말하는 울타리는 방벽 얘기하는 거지. 아까 형벌로 인한 방벽 높이는 살인인지 절도인지 등에 따라 달리 해야 된다. 공익을 훼손한 정도에 비례해야 하는 것이다. 그것을 넘어서는 처벌은 포갑이며 불필요하다. 요거 있지? 요거 딱 보자마자 너희 뭐 기억나? 아까 1 기억나지? 1번 문장 기억나? 1번 문장? 아니면 저 앞에 형벌권 쪽 기억나? 아까 4번째 여기 보면 형벌권이 기억나네. 요거 형벌권의 행사는 양도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보이지? 같은 말이잖아. 어떻게? 공익을 훼손한 정도에 비례하라고. 넘어서지 말라고. 상이한 피해를 일으키는 두 범죄에 동일한 형벌을 적용한다면 더 무거운 죄에 대한 억제력이 상실되지 않겠는가? 쉽게 말해서 살인을 저지른 사람한테에 대한 형벌과 절도를 저지른 사람한테 대한 형벌은 달라야 돼. 얘는 조금 더 강한 형벌, 얘는 좀 약한 형벌이겠지. 강한 형벌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 양도된 주권 이상을 벗어날 수는 없다는 거지. 그래서 3번 보면 형벌의 정도는 비례해라. 이건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한다. 어떤 의미? 훼손한 만큼의 형벌이 적당하다. 두 번째, 과한 형벌은 불필요하다. 라는 두 가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최대한 형벌을 적당히 하라는 거야 그냥. 됐지? 넘어가 보자. 3문단이다. 자, 그는 인간이 감각적인 존재라는 사실에 맞추어 제도가 운영될 것을 역설한다. 가장 잔혹한 형벌도 계속 시행되다 보면 사회 일반은 그에 무디어져 마침내 그런 것을 봐도 옥살이에 대한 공포 이상을 느끼지 못한다. 아직 접속사도 없고 뭣도 없어. 그냥 넘어간다. 인간의 정신에 크나큰 효과를 끼치는 것은 형벌의 강도가 나왔다. 역적 아니라 형벌의 강도가 아니라 지속이다. 그래서 이 지속에 집중해 줘야 된다. 죽는 장면의 목격은 무시무시한 경험이지만 죽는 장면의 목격은 요게 뭐다? 강도로 인한, 형벌의 강도로 인한 그 가장 강한 강도지. 이게 무시무시한 경험 맞지만 그 기억이 일시적이라는 거지. 자유를 박탈당한 인간이 속지 않은 고통의 모습을 오랫동안 대하는 것이 보자마자 반응해야 돼. 왜? 지속과 같은 말이잖아. 이게 지속을 말하는 거잖아. 강한 강도보다는 지속이 훨씬 더 강력한 억제 효과를 갖기 때문에 좋은 형벌이라는 거야. 더욱 중요한 것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자유에는
무엇보다도 값진 생명이 포함될 수도 없다. 즉 뭐다? 생명은 포함시키지 마라 형벌에. 즉 사용시키지 말라 이 말이야 지금. 됐지? 이에 대한 해설을 보러 가자. 자, 인간이 감각적 존재라는 말로 구체화했어. 전개하고 있었어. 감각적 존재가 뭔지에 관해서는 구체화가 쫙 됐었지. 뭐 강도가 아니라 지속이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일시적 공포보다는 지속적 형벌이 강력한 억제다. 쉽게 말해서 사형시키는 것보다 감옥에서 평생 썩는 걸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좋다 이 말이야 그냥. 그치? 2번 이처럼 연결시켜주는 접속사. 베카리아는 잔혹한 형벌을 반대하여 휴머니스트의 형벌에 반대하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말하여 공리주의자. 자유로운 인간들 사이 합의를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여 사회 계약론자로 이해된다. 형법 학에서도 형벌로 대갚아준다는 응보주의를 탈피하여 장래의 범죄 발생을 방지한다는 일반 예방주의로 나아가는 토대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는다. 뭐랑 반대돼? 응보주의는 베카리아게 아니야. 응보주의는 뭐다? 형벌로 똑같이 대갚아준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요게 응보주의인데 이거에서 탈피를 해서 그냥 예방을 하자. 이미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벌만 주지 말고 그것을 예방하도록 하자라는 일반 예방주의로 나아간다. 지금 보면 2번 이 문장도 보시면 여러 가지 방식이지. 휴머니스트, 공리주의자, 사회계약론자, 일방 예방주의 나왔지. 이거 문제 출제하겠지.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장인 거지. 그러면 이 문장 자체가. 해설을 봐봐라.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정도로 칭하는데 각기 다른 이유를 반드시 체크해라. 그래서 그 뒤에 비문학에서 열거한 내용은 문제에 나올 확률이 높다 얘들아. 추측을 해줘. 그래서 이까지만 읽어도 대충 문제가 어디에서 출제되겠다 정도는 너희가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 됐지? 여기까지가 지문 3에 대한 해설이다. 자, 그 다음 지문 4로 넘어갑시다. 지문 4는 수능 특강에서 연계됐었지. 그래서 수능 특강과 연계된 지문이 출제된 경우에 지금 PCR 우리 많이 봤었잖아. 자, 수특을 이미 풀어본 수험생들에게는 개념이 생소하지 않아서 독해하기가 굉장히 편했어. 우리 PCR 알잖아. 과학 지문에. 그래서 각 DNA의 개념을 알고 이중 가닥과 단일 가닥의 차이점에 대해서 집중해서 독해하면은 꽤 쉽게 읽을 수 있었다. 그래서 DNA의 개념과 이중 가닥과 단일 가닥의 차이점에 집중을 해주자. 됐지? 왜냐면 그 과학 지문 봤었잖아. 뭐 이중 가닥 DNA, 뭐 단일 가닥 뭐 이런 거. 자, 1문단 가볼게. 1993년 노벨 화학상은 중합효소 연쇄 반응 PCR을 개발한 멀리스에게 수여된다. 염기 서열을 아는 DNA가 한 분자라도 있으면 이를 다량으로 증폭할 수 있는 길을 열었기 때문이다. 자, 체크해보자. DNA가 한 분자라도 있으면 증폭할 수 있다. 이게 바로 PCR이야 그냥 이거. 적어도 PCR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염기 서열을 아는 DNA가 하나는 있어야 돼. 그래도 PCR은 주형 DNA, 프라이머, DNA 중합효소 4종의 뉴클레오타이드가 필요하다 해서 개이득 문장 나왔지. 요거 뭐다? 열거 방식으로 적은 문장이니까 요 뒷문장에서는 하나 총 4개를 서술을 해줘야 될 거야. 서론이지. 자, 주형 DNA랑 아니나 다를까 나오지. 이제 주형 DNA 순서대로 시료로부터 추출하여 PCR에서 DNA 증폭의 바탕이 되는 이중가닥 DNA를 말하며 주형 DNA에서 증폭하고자 하는 부위를 표적 DNA, 증폭하고자 하는 부위. 그 다음 한다. 자, 프라이머는 표적 DNA 일부분과 동일한 염기 서열로 이루어진 짧은 단일가닥 DNA로 단일가닥 DNA로 이 종의 프라이머가 표적 DNA 시작과 끝에 각각 결합한다. DNA 중합효소는 뭐냐? 중합효소는 DNA를 복제하는데 단일가닥 DNA의 각 연기 서열에 대응하는 뉴클레오타이드를 순서대로 결합시켜 이중가닥 DNA를 생성한다. 그래서 중합효소에 대한 정의까지 나왔어. 그래서 이런 건 얘들아 이해해도 좋긴 한데 문제에 나왔을 때 그냥 바로 보러 가도 상관은 없어. 됐지? 자, 밑에 해설 봐봐라. 두 번째 거, 각 개념에 대한 정의가 쭉 나열된 문장이었어. 하지만 반응해야 되는 정보들이 있다. 단일가닥과 이중가닥을 구분하여 소설하고 있으므로 신경 써서 읽으라 했지. 어떻게? 위에 주형 DNA는 이중가닥이었고 프라이머는
단일 가닥이었어. 요건 이제 대비가 되니까 체크를 해주는 거야. 문제가 나오든 안 나오든. 됐지? 넘어가 보자. 2문단. 자, PCR 과정은 우선 열을 가해 이중가닥 DNA를 두 개의 단일 가닥으로 분리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자, 여기 또 나왔다. 시작한다. 그럼 뭐 보라는 거야? 순서 보라는 거야, 지금. 순서 출시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뭐라고 해설해놨냐? 과학 지문에 자주 등장하는 과정 단락이야. 과정 단락. 넘버링을 하면서 넘어가는 게 가장 좋다. 우선 이중가닥 DNA를 두 개의 단일 가닥으로 분리해야 된다 해서 우리는 뭐 한다? 넘버링을 해봅시다. 넘어가서 이게 1번 과정이었어. 단일가닥 분리. 넘어가서 2번. 이후 각각의 단일가닥 DNA에 프라이머가 결합하면은 DNA 중화표수에 의해 복제가 되어서 두 개의 이중가닥 DNA가 생긴대. 자, 2번. 뭐라 그래? 단일가닥에 프라이머가 결합했지. 원래는 뭐였어? 이중가닥 DNA를 1번에서 잘랐지. 잘라서 단일가닥으로 분리한 다음에 그 단일가닥에 프라이머가 결합해서 중화표수에 의한 복제를 진행한다. 그러면 각각의 단일가닥 한 줄에다가 얘가 결합하고 얘가 결합해서 복제를 시키니까 갑자기 얘가 이제 이중가닥으로 변하겠죠. 이렇게 이해해주고, 이게 2번 단락이었지. 프라이머가 결합하는 거. 자, 그 다음 일정 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러한 DNA 복제 과정이 한 사이클을 이루면 사이클마다 표적 DNA 양은 2배씩 증가한다. 그러니까 한 개가 있을 때 하나가 있을 때 한 사이클 돌면 2개가 되고, 그 다음 2사이클 돌면 4개가 되고, 그 다음 8개가 되고, 이렇게 낸다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DNA 양이 더 이상 증폭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사이클을 수행한 후 PCR을 종료한다. 어떻게, 언제까지? 이때까지. 이게 몇 번? 4번 단계. 전통적인 PCR의 최종 산물의 형광물질을 결합시켜 발색을 통해 표적 DNA의 증폭 여부를 확인한다 적혀 있는데, 여기서 뒤에 나올 건데 이 전통적인 PCR과 뒤에 나오는 개념을 대비시켜줘야 되거든. 이 전통적인 PCR은 이 중요한 게 이거야. 최종 산물에 결합시킨다. 이거 잘 기억해놔라 얘들아. 최종 산물에 형광물질을 결합시키는 게 바로 전통적인 PCR이다. 형광물질을 결합시킨 다음에 그 형광에서 발색을 하겠지. 그래서 이제 증폭이 이만큼 됐구나. 뭐 진한 형광색이면 많이 증폭된 거고, 연한 형광색이면 뭐 작게 증폭된 거지. 어쨌든 그거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 보자. 방금 얘기했지. 4번. 전통적 PCR에서 증폭 여부 확인 방법이 나오는데 3문단에 자, 실시간 PCR과 대비를 시키기 위해 마킹을 잘해라. 즉 전통적 PCR은 최종 산물에 결합시킨다. 넘어가 보자. 3문단 나온다 이제. 자, PCR은 시료의 표적 DNA 양도 알 수 있는 실시간 PCR이라는 획기적인 개발로 이어졌다. 실시간 PCR은 주제가 바뀌어졌었어. 소주제가 바뀌었어. 이제 전통적 PCR이 아니라 실시간이다. 전통적 PCR과 동일하게 PCR로 실시하지만, 자, 똑같이 하지만 사이클마다 발색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여 누적되는 발색을 통해 DNA의 증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즉 이 말인 즉슨 얘들아, 사이클마다 발색 반응이 일어난다는 말은 아까 위에 최종 산물에 형광물질을 결합한다는 게 아니지. 한 번 사이클을 돌 때마다 발색이 따로따로 계속 일어나니까 한 번 했을 때, 2번 사이클, 3번 사이클마다 형광물질이 발색하는 정도가 다르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만큼 증폭됐네, 저만큼 증폭됐네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번 보시면 실시간 PCR 개념 등장했다. 반드시 전통적 PCR과 비교 대조하며 읽어보자 얘들아. 비교 대조하며. 어떻게? 최종 산물이 아니라 사이클마다. 오케이? 넘어간다. 이를 위해 실시간 PCR에서는 PCR 과정에 발색 물질이 추가로 필요한데, 당연하지. 한 번 사이클을 돌 때마다 계속 발색을 시켜야 되니까 물질이 추가로 필요해.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 또는 형광 표식 탐침입에 이용된대. 이게 두 개가 뭐 해준다고? 실시간으로 발색을 하게 도와주는 그러한 물질이야.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 발색 물질을 분류를 시켜놨지. 그래서 차이점에 초점을 맞춰서 그 3번과 그 뒷부분을 독해하도록 노력을 해야 돼. 분류를 하면 차이점 초점 맞춘다. 자,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는 이중가닥 DNA에 결합하여 발색하는 형광물질로 첫 번째 개념부터
얘는 이런 물질로 새로 생성된 이중가닥 표적 DNA에 결합하여 발색하므로 접속사 표적 DNA의 증폭을 알게 할 수 있게 한다. 다만 자 예외사항 나서 그럼 별표 쳐줘야 돼. 다만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는 모든 이중가닥 DNA에 결합할 수 있다. 자 이게 이제 단점이지. 두 개의 프라이머끼리 결합하여 이중가닥 이합체를 형성한 경우에는 이와 결합하여 의도치 않은 발색이 일어나. 즉 어디만 결합해야 돼 원래는. 내가 목표로 하는 그 표적 DNA에만 결합을 해야 되는데 이 이중가닥 DNA 특이 염료는 이중가닥이기만 하면 다 결합하는 바람에 프라이머끼리 결합한 이중가닥으로 결합을 해버린단 말이지. 그러면은 얘한테 결합을 하고 나면은 얘한테도 지금 형광물질 발색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우리가 이게 표적 DNA가 증폭돼서 발색이 되는 건지 프라이머끼리 결합해서 거기에 하필 형광물질이 붙어가지고 발색이 되는 건지 알 수가 없단 말이지. 이게 이제 한계점이 제시된 거지 이게 지금. 됐나? 그래서 읽어볼게. 해설. 자, DNA 특이 염료는 아까 말했지? 요렇다. 그래서 표적 DNA 알 수 있다. 다만을 통해서 그래서 예외사항을 두고 있는데 이런 부사가 제시되면 아까 말했지? 문제에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집중을 해줘야 된다. 어디에? 요 다만에. 특이 염료는 이중가닥 DNA라면 어디든 결합하기 때문에 프라이머끼리 결합한 이중가닥에도 결합할 수 있다. 그래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방금 읽은 3문단 마지막 문장의 핵심 포인트였어. 됐지? 넘어가보자. 4문단 간다. 4문단. 자, 형광표시 탐침은 형광물질과 이 형광물질을 억제하는 소각물질이 붙어있는 단일가닥 DNA 단편으로 체크해보자. 얘는 말이야 뭐랑 형광물질과 형광물질 억제하는 소각물질이 붙어있는 단일가닥 DNA 단편으로 표적 DNA에서 프라이머가 결합하지 않는 부위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도록 설계된다. 어디에? 프라이머가 결합하지 않는 부위에 결합한다. 다음 PCR 과정에서 이중가닥 DNA가 단일가닥으로 되면 아까 말했지? 이중가닥 DNA가 아까 자른다 그랬지? 그 PCR 하기 전에 둘로 분리하잖아. 형광표시 탐침은 프라이머와 마찬가지로 표적 DNA에 같이 결합을 한다. 잘리자마자 같이 결합해. 이후 DNA 중합 효소에 의해 이중가닥 DNA가 형성되는 과정 중에 아까 말했지? 이제 더블이 돼야 되지. 그래서 이중가닥 DNA 형성 과정 중에 탐침은 표적 DNA와의 결합이 끊어지고 분해된다. 자, 이 분해된다. 탐침이 분해되어 형광물질과 소각물질의 분리가 일어나면 비로소 물질이 발색이 되고 이로써 표적 DNA가 증폭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형광표시 탐침은 표적 DNA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장점을 지니나 너무 비싸. 끝. 해설 보자. 탐침은 얘들 둘 구성이고 프라이머가 결합하지 않는 부분에 결합한다 그랬고 두 번째 꽤 길었어. 이중가닥 DNA가 단일가닥으로 떨어질 때 탐침이 결합한다. 그리고 중합효소에 의해 단일가닥이 이중가닥 DNA로 증폭될 때 탐침이 분해돼. 언제? 이때 분해된다. 이때 분해되면은 발색된다. 왜? 원래는 발색이 되고 싶어도 요 소각물질 때문에 발색이 안 됐잖아. 얘가 억제하니까. 그래서 근데 얘들을 둘이 떨어져 주면은 드디어 형광물질이 발색된다는 거지. 됐지? 넘어간다. 라스트 5문단. 자, 실시간 PCR에서 발색도는 증폭된 이중가닥 표적 DNA 양에 비례하며 발색도는 증폭된 요거에 비례하고 일정 수준의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사이클은 표적 DNA의 초기 양에 따라 달라진다. 체크해볼게. 이거 자, 표적 DNA의 초기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사이클 또는 필요한 시간은 적겠지.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 사이클의 진행에 따른 발색도의 변화가 연속적인 선으로 표시되며 표적 DNA를 검출했다고 판단하는 발색도 도달하는 데 소요된 사이클을 CT 값이라고 한다. CT 값이 뭐다? 내가 DNA를 검출했다고 판단하는 발색도 정도까지 도달하는 소요된 사이클. 그러니까 CT 값에 도달을 해야지 PCR이 완료가 된 거야. 이 CT 값 도달을 해야지. 그 다음 표적 DNA 농도를 알지 못하는 미지 시료의 CT 값과 표적 DNA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 시료의 CT 값을 비교하면 미지 시료에 포함된 표적 DNA의 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별표 쳐놓을게. 일단 뒤에 해설을 보자.
우선 방금 읽었었던 1번과 2번 비교해보면 1에서는 말이야, 요거 보이지? 초기 표적 DNA 양이 크면 클수록 사이클은 굉장히 작아진다. 그러니까 애초에 지금 많은 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을 하기까지,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일정 수준의 도달하기까지 적은 사이클만 필요하다는 거지. 그 다음 두 번째, CT 값에 대한 정의가 나왔지. 이제 소요된 사이클을 CT 값이라 하고, 세 번째 여기 있었지. 농도를 모르는 미지 시료 CT 값과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 시료 CT를 비교하면 이거의 농도를 알 수 있대. 근데 어떻게에 대한 문제가 출제될 수 있겠지? 어떻게 그렇게 알 수 있는데 내가 문제는 출제할 수 있는 거야. 마지막 4번 읽어볼게. PCR은 시료로부터 얻은 DNA를 가지고 PCR은 시료로부터 얻은 DNA를 가지고 유전자 복제, 유전자 진단, 활용된다. 특히 별표, 실시간 PCR을 이용하면 바이러스의 감염 여부를 초기에 정확하고 빠르게 진단할 수 있다까지. 그래서 마지막 4번은 뭐 따로 정리는 안 했는데 너무 쉬워서 우리는 여기 한번 봐주자. 아까 말했지? 요 어떻게에 대한 문제 출제할 수 있다고. 요걸 내가 대충 계산을 해봤어. 우리가 이제 모르는 미지 시료의 CT 값이 사이클을 이 10회야. 10회가 돌아야지 얘가 그 발색도가 충분해져.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 시료의 CT 값은 20회야. 근데 얘의 농도는 이미 알고 있겠지. 알고 있으니까. 표준 시료니까. 얘는 농도가 10이었다는 말이야. 요렇게 가정을 했을 때 미지 시료에 있는 표적의 DNA 농도는 20임을 알 수 있어. 왜? 자, 농도 10짜리를 20회 반복해서 나오는 값이 있을 거고, 얘는 농도가 몇인지는 몰라. 하지만 10번을 CT 값을 10번을 사이클 반복하면 얘가 나온대. 그러니까 얘가 20이면은 얘랑 똑같이 되는 거잖아 지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농도를 모르는 미지 시료 CT 값의 농도를 알 수 있는 거야.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 시료와 얘들을 비교하면 농도 몰라도 농도를 유추할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이해됐지? 여기까지가 지문 끝입니다. 됐나? 그래서 비문학 풀이는 여기까지 마치고, 오늘 처음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해봤는데 뭐 처음 해보는 거라서 조금 화면 보기가 불편할 수도 있고 뭐 소리가 이상할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촬영은 그냥 대놓고 이제 비문학 지문이 있을 때고, 얘는 이제 해설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싶어서 촬영을 한 거거든. 그래서 그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